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고 시댁 식구 모두가 그 사실을 나에게 숨겼다. 내가 결혼기념일에 쌍둥이 아들들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는 퇴근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집에 돌아왔다. 케이크와 레드 와인도 샀다. 남편 민준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 최 여사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애는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야 해. 학비가 1년에 수백만 원이야.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잖아. 시아버지 김 선생이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알게 되면 어떡하려고? 알면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느 때처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쌍둥이가 벌써 6살이야. 애들을 아비 없이 크게 하겠다고? 절대 못해. 나는 문 밖에 서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생크림과 딸기가 산산조각 난 내 마음처럼 바닥에 흩어졌다. 그날 밤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목걸이 상자를 건넸다. 자기야, 7주년 결혼기념일 축하해. 나는 그의 다정한 미소를 바라보며 낮에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속이 메스꺼웠다. 시댁 식구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었다. 그에게는 다른 가정이, 다른 아이가 있었고 나는 이 집안의 유일한 바보였다. 1장, 균열의 시작. 오전 3시, 알람 시계가 울렸다. 박서연은 눈을 감은 채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3분 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아내도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3분. 오전 6시 33분, 그녀는 일어나 조용히 몸단장을 했다. 거울 속 여자는 35살이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매달 피부과에 돈을 쏟아부은 덕에 피부는 여전히 좋았다. 안방 침대에는 남편 김민준이 아직 자고 있었다. 옆으로 누워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다. 결혼한 지 7년. 헤어라인이 약간 뒤로 밀렸지만 일주일에 3번씩 헬스장에 다니며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아이들 방으로 갔다. 쌍둥이 아들 하준과 하미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6살배기 얼굴은 긴 속눈썹까지 꼭 닮아 있었다. 서연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엄마, 졸려요. 하준이 웅얼거렸다. 더 자, 아직 일러. 서연이 속삭였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 최 여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프라이팬에서는 김치볶음밥이 지글거리고 계란 프라이 냄새가 고소하게 풍겼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이 소매를 거두며 말했다. 제가 할게요. 됐어. 애들이나 깨워. 최 여사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오늘 유치원에서 행사 있다는데 늦겠다. 평소와 같은 말투였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미세한 짜증을 느낄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정중하지만 거리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7년 동안 다툰 적은 없었지만 가까워진 적도 없었다. 오전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민주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쌍둥이는 유치원 그림 그리기 대회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아빠, 대회 보러 오실 수 있어요? 하준이 물었다. 민주는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다. 미안, 아들. 아빠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다음에는 꼭 갈게. 약속. 맨날 다음이래요. 하민이 입을 삐죽 내밀었다. 이번엔 진짜야. 민준이 아들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오늘 저녁에 아빠가 롯데리아 데려갈게. 어때? 네. 두 아이는 금세 환해졌다.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에서 다시금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민주는 좋은 아빠였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랬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그의 부재는 더욱 잦아졌다. 학부모 상담, 가족운동회, 주말 나들이, 그는 항상 이유가 있었다. 자기야,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잠을 좀 설쳐서 그래. 서연이 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회사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맡기고. 민준이 그녀의 접시에 계란 프라이를 놓아주며 말했다. 이제 과장인데 모든 일을 직접 할 필요는 없잖아. 그는 알고 있었다. 서연은 외국계 기업의 중간 관리자였고 연봉도 꽤 높았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퇴사하라고 권했다. 김씨 집안이 충분히 그녀를 부양할 수 있다면서. 서연은 거절했고 일을 고집했다. 그 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계속 서먹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서연은 차를 몰아 회사로 향했다. 신호 대기 중에 조수석 시트에서 긴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다. 녹색으로 염색된 살짝 웨이브가 들어간 머리카락이었다.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집어들어 한참을 쳐다보았다. 민주는 여직원을 조수석에 태우지 않는다고 했었다.
예전에 그가 직접 한 말이었다. 누구의 것일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자기야,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클라이언트랑 저녁 약속이 있어. 알았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요. 알았어. 사랑해. 전화를 끊고 서연은 머리카락을 티슈에 싸서 가방에 넣었다. 그냥 카풀한 동료일 거야. 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심어지면 무섭게 자라나 뿌리를 내리는 법이다. 오후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갑자기 민준의 사무실에 가보고 싶어졌다. 그곳에 가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민준도 그녀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나. 리셉션 직원이 그녀를 알아봤다. 사모님, 김 팀장님 찾으세요? 오후에 외근 나가셨는데요. 어디 갔는데요? 아마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직원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엘리베이터에서 민준의 비서인 박 대리와 마주쳤다. 사모님! 박 대리가 깜짝 놀랐다. 그냥 잠깐 들렀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팀장님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좀. 프로젝트가 많아서요. 박 대리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너무나 명백했다. 서서히 서연의 심장이 가라앉았다. 비서까지 그를 감싸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 민준이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지만 심하지는 않았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서연은 그의 옷을 살폈다. 셔츠 깃에 향수 자국이 묻어 있었다. 여자 향수. 달콤한 플로럴 계열의 향이었다. 그녀가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다. 자기야, 수건 좀 갖다 줘. 욕실에서 민준이 소리쳤다. 서연이 수건을 건네자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욕실 안으로 끌어당겼다. 수증기 속에서 그가 키스했다. 신혼 때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피부에서 풍기는 다른 여자의 향수를 맡을 수 있었다. 왜 그래? 민준이 그녀의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피곤해서요. 서연이 그를 밀어냈다. 오늘 회사에서 일이 많았어요. 침대에 누워 민준은 금방 잠이 들었다. 서연은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했다. 7년의 결혼 생활, 2아이, 겉보기엔 완벽한 삶. 만약 그 머리카락, 그 향수, 그 회피하는 시선들이 모두 우연이라면 그녀는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주말, 시어머니가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며 쌍둥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서연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최 여사는 어른들만 있는 자리라 불편할 거라며 만류했다. 민준이더러 데리러 오라고 해. 아니야, 셀리야. 이모 아들이 데리러 올 거야. 저녁도 거기서 먹고 올 테니 우리 기다리지 마. 최 여사는 손주들의 옷을 챙겼다. 서연은 의아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굳이 자신들을 빼놓고 가는 것이 이상했다. 오후 내내 서연은 혼자 집을 청소했다. 시부모님 방 서랍에서 약병 하나를 발견했다. 엽산제,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였다. 시어머니는 58이었다. 임신은 불가능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 서연은 약병을 든 채 손을 떨었다. 지난달 시어머니가 아픈 친구를 간병하러 간다며 3일간 집을 비웠던 일이 떠올랐다. 돌아왔을 때 그녀의 가방에서 유아용품점 전단지가 떨어졌다. 길에서 받은 것이라고 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월요일, 서연은 연차를 내고 통신사로 향했다. 민준과의 요금제는 가족 결합 상품이었고 주 회선은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핑계로 지난 6개월간의 통화 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다. 한 번호가 유난히 자주 등장했다. 거의 매일. 통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규칙적이었다. 오전 8시, 점심시간 12시, 30분, 그리고 밤 9시. 서연은 그 번호를 적어 SNS에서 검색했다. 프로필 사진은 뒷모습을 한 여자였다. 이름은 이지은. 프로필은 비공개였지만 커버 사진은 맞잡은 두 손의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남자의 손목에는 민준의 것과 똑같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작년 생일에 그녀가 선물한 한정판 시계였다. 서연은 통신사 로비에 앉아 있었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에어컨 바람은 강했지만 식은땀이 흘렀다. 7년 2아이, 행복하다고 믿었던 가족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자기야, 저녁 뭐 먹고 싶어? 오늘 일찍 들어가서 내가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서연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묻고 싶었다. 그 여자는 누구인지, 그 아이는 누구인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온 가족이 알고 있었는지. 하지만 결국 그녀가 내뱉은 말은 아무거나였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서연이 말했다. 끊을게요. 바빠서.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다음 행동을 고민해야 했다. 집으로 운전해 돌아오는 내내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다.
결혼식 날 평생 사랑하겠다고 말하던 민준이 떠올랐다. 쌍둥이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위험했을 때 분만실 밖에서 울고 있던 그가 생각났다. 매년 기념일마다 그가 준비했던 서프라이즈들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가짜였을까? 그 다정함, 그 약속, 함께 보낸 수많은 낮과 밤들. 아니면 그는 둘 다 사랑했던 걸까? 두 개의 가정을 원했던 걸까?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안 돼, 이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 후 며칠간 서연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집안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모든 표정을 관찰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했고 시아버지는 죄책감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민준의 핸드폰은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여 있었다. 금요일 밤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을 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핸드폰을 보더니 내려놓았다. 누구야? 서연이 무심하게 물었다. 스팸 전화. 귀찮게 하네. 끈질긴 스팸이네. 끊었는데도 또 오잖아. 전화는 계속 울렸다. 그러게 말이야. 민준이 일어섰다. 나 먼저 씻을게. 그는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 갔다. 서연은 그 검은 기계를 마치 폭탄처럼 쳐다보았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민준의 모든 비밀번호는 쌍둥이의 생일이었다. 언제든 열어서 이지은이 무엇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토요일, 서연은 회사에 야근이 있다고 말하고 일찍 집을 나섰다. 그녀는 차를 몰아 강남의 한 오피스텔 단지로 향했다. 그 번호로 등록된 주소였다. 단지는 깨끗하고 조경이 잘 되어 있었다. 서연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자신도 몰랐다. 아마도 어떤 그림자, 어떤 증거를. 오전 10시쯤 그녀는 민준의 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경비원은 그를 바로 통과시켰다. 조수석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녹색으로 염색한 웨이브 머리, 옆모습만 봐도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서연은 핸들을 꽉 잡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심장이 아픈 것만큼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 건물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고 떠났다. 울음도 소리침도 없었다.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마주할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2장. 완벽한 탈출 계획. 7주년 결혼기념일 하루 전 서연은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이혼, 재산 분할,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 상담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먼저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남편분의 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꼭 제가 가져와야 해요. 서연이 말했다. 쌍둥이의 경우 보통 한 명씩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유책 증거가 명확하고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면 두 아이 모두의 양육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는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와 서연은 은행으로 갔다. 그녀는 개인 예금 전부를 새로운 계좌로 이체했다. 수년간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공동명의 계좌의 돈은 건드리지 않았다. 지금 건드리면 민준이 눈치챌 것이다. 저녁에는 친정에 갔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냥 부모님이 보고 싶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셨고 아버지는 아끼는 술을 꺼내셨다. 민준이는 어디 갔니? 왜 혼자 왔어? 어머니가 물었다. 야근이래요. 서연이 아버지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아빠, 엄마, 만약에 제가 이혼하게 되면 저 지지해 주실 거죠?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얘야,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어루만졌다. 아무 문제 없잖아. 왜 이혼 얘기를 꺼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서연아, 민준이가 너 힘들게 하니?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요즘 좀 피곤해서 별 생각이 다 드네요. 그날 밤 그녀는 친정에서 잤다. 자신이 자랐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릴 적 아버지는 말했다. 딸아, 결혼할 사람을 찾을 땐 너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을 골라라. 그녀는 민준을 만났고 그가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는 많은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결혼기념일, 서연은 연차를 냈다. 케이크와 레드 와인을 샀다. 왜 샀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아마도 이 결혼 생활에 품위 있는 마침표를 찍어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집에 일찍 돌아와 그 대화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시아버지의 한숨, 또 다른 아이의 존재, 수백만 원의 학비, 모든 의심과 추측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다.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서연은 자신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뛰어들어가 따지지 않았다. 울거나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 밖에 서서 아내 대화를 들었다. 서연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도 집에 있었던 것이다. 걘 모를 거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어. 시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가릴 수 있을 때까진 가려야지.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지은이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 내 아이인데 책임져야지. 서연은 돌아서서 천천히 자리를 떴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그녀는 햇볕 아래 서 있었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런 거였구나. 다른 가정, 다른 여자, 다른 아이. 시댁 식구 모두가 알고 아마 신우이도 알 것이다. 그녀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밤이 되어 민준이 돌아왔다. 목걸이를 건네고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다. 이 남자, 이 얼굴, 이 손으로 자신을 안고 다른 여자를 안았다.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그녀는 목걸이를 받고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샤워를 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소리 없이 울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다. 35, 두 아이가 있고 커리어가 있고 겉보기엔 완벽한 가정이 있었다. 3장, 탈출의 시작. 이제 이 가정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냥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고 쟁취해야 할 미래가 있었다. 서연은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내 계획을 쓰기 시작했다. 1단계, 증거 수집. 2단계, 경제적 안정 확보. 3단계, 유능한 변호사 선임. 4단계, 대면.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었다. 쌍둥이는 그녀의 전부였다. 절대 잃을 수 없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서연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자기, 벌써 자? 그가 속삭였다. 아니요. 민준이 침대로 와 그녀를 뒤에서 안았다. 서연의 몸이 굳었지만 그를 밀어내지는 않았다.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서 좀 바빠질 것 같아. 주말에도 야근해야 할지 몰라. 기념일 제대로 못 챙겨줘서 미안해. 괜찮아요. 서연이 말했다. 정말 괜찮았다. 오늘부로 그녀의 결혼은 끝났으니까. 어둠 속에서 서연은 눈을 뜨고 있었다. 연애 시절 매일 퇴근길에 자신을 데리러 오던 민준이 떠올랐다. 프로포즈할 때 긴장해서 손을 떨던 모습이 생각났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고생했어 고마워라며 자신을 안아주던 그가 떠올랐다.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하나씩 그녀의 심장을 베고 있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다음 날 서연은 연차를 신청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다. 민주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와. 돈 부족하면 말하고. 서연은 카드를 받으며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아마 이것이 그의 죄책감을 더는 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 증거, 그리고 싸울 힘이었다. 서연은 쌍둥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향했다. 호텔에서 그녀는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김민준 씨 아내입니다. 얘기 좀 하죠. 답장은 없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통화 기록 스크린샷, 그 여자의 SNS 스크린샷, 시어머니 서랍 속 엽산제 사진, 그리고 오피스텔 단지 밖에 민준의 차 사진. 아직 부족했다. 민준에게 다른 가정이 있다는 것을, 그의 유책을 증명할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호텔에서 3일을 보낸 후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 영원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가족의 재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집 명의는 민준과 공동이었지만 계약금은 시댁에서 냈다. 차는 민준의 명의였다. 예금 대부분은 공동 계좌에 있었다. 이혼하면 그녀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었다. 민준은, 특히 김씨 집안은 쌍둥이의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쌍둥이를 김씨 가문의 보물로 여겼다. 서연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변호사 친구들에게 물었다. 결론은 민준의 명백한 유책을 증명하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면 쌍둥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경제적 능력은 문제없었다. 직업은 안정적이었고 연봉도 높았으며 개인 예금도 있었다. 유책의 증거,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일주일 후 기회가 찾아왔다. 민준이 3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다. 서연은 그의 항공편 정보를 확인했다. 실제로 예약된 항공편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공항으로 차를 몰았다.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민준의 차가 도착했다. 조수석에는 그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젊었다. 아마 28쯤. 예쁘고 청순한 인상이었다.
서연은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따라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과 그 여자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나란히 걸으며 속삭이듯 대화했다.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자가 신분증을 꺼냈다. 서연은 멀리서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다. 사진을 확대하자 이름이 보였다. 이지은. 그녀가 맞았다. 서연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 민준과 그 여자는 정말 함께였고 심지어 출장까지 같이 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이지은을 조사했다. 비용은 그녀의 개인 계좌에서 지불했다.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됐다. 3일 후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이지은, 28세,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4년 전 김민준과 만남, 3년 전 딸 출산, 현재 2.5세. 김민준은 강남의 이지은 명의의 오피스텔을 사주었고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을 지급. 아이는 연간 학비가 500만 원인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음. 보고서에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지은과 그녀의 딸 사진, 민준이 딸을 안고 있는 사진, 공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사진 속 민준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그는 일에 바쁜 게 아니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의 시간과 미소를 다른 가족에게 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사진들을 쳐다보았다. 심장이 마비된 것 같았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읽었다. 이지은의 SNS 계정은 그녀에게 차단되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어 있었다. 탐정은 스크린샷을 확보했다. 아이의 생일에 민준이 함께 있는 사진, 함께 여행 간 사진, 한밤중에 부엌에서 요리하는 민준의 사진들이 있었다. 캡션은 항상 따뜻했다. 피곤한 우리 남편,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작은 가족. 서연은 자신이 게시물을 올려도 민준이 거의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핸드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단지 그녀의 삶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민준의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다. 매달 이지은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내역, 금액은 매번 달랐다. 그리고 이지은에게 차를 사준 큰 지출 내역도 있었다. 서연은 계산해 보았다. 4년 동안 민준이 다른 가족에게 쓴 돈은 최소 1억 원이 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더 큰 집을 사기 위해 돈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엄청난 아이러니였다. 그녀는 보고서를 덮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불 켜진 창문 하나하나가 하나의 가족일 것이다. 예전에는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가족은 오래전에 깨져 있었다. 사장, 새로운 시작. 민준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서연은 맛있는 저녁을 차렸다. 쌍둥이는 신이 나서 지난 며칠간의 일을 이야기했다. 민준은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서연을 위한 새 옷을 가져왔다. 고마워요. 서연은 옷을 받아 옆에 두었다. 마음에 안 들어? 민준이 물었다. 아니, 마음에 들어요. 식사해요. 식탁에서 민준은 출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큰 계약을 따냈는지 이야기했다. 서연은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 축하 자리에 이지은도 함께 있었을까 생각하며.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었다. 서연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왔다. 자기야, 지난 며칠간 고생 많았어. 그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서연의 몸이 굳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 민준이 그녀의 변화를 감지했다. 아니요. 서연이 그를 밀어냈다. 그냥 피곤해서. 민준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순간 서연은 그가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푹 쉬어 라고 말할 뿐이었다. 서연은 그가 절대 고백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2개의 가정, 2명의 여자, 2세트의 아이들을 원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가 깨뜨릴 리가 없다면 그녀가 깨뜨릴 수밖에. 그날 이후 나는 비밀리에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쌍둥이의 여권, 출생증명서, 내 은행 잔고 증명서, 그리고 모든 증거 사본을 은행의 개인 금고에 보관했다. 회사에 사표를 냈다. 남은 연차와 병가를 이용해 시간을 벌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민준의 다른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3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무심코 말했다. 아이고, 그 애는 참 안 됐어. 몸이 약해서 탈이야. 시아버지가 눈치를 줬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쌍둥이의 짐을 쌌다. 엄마랑 제주도 갈까? 네, 아이들은 환호했다. 나는 7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핸드폰 전원을 껐다. 모든 소통 수단을 차단했다. 3시간 후
민주는 시어머니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격분해 있었다. 서연이랑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나라의 다른 쪽 끝에 있는 공항에서 부산행 티켓 3장을 들고 있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우리였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하준과 하미는 신이 나서 창밖의 구름을 구경했다. 서연은 가운데 좌석에 앉아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엄마, 우리 거기서 며칠 있어요? 하민이 물었다. 너희가 질릴 때까지, 서연이 말했다. 아빠는요? 같이 안 가요? 아빠는 일이 바쁘셔. 서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아니요, 충분해요. 두 아이가 동시에 외쳤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미소 속에서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탐정 보고서에서 봤던 민준이 다른 아이와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 떠올랐다. 이제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거짓 없는 곳으로 데려갈 차례였다. 비행기가 부산에 착륙했을 때는 밤이었다. 서연은 미리 예약해둔 해변 근처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아이들을 데려갔다. 내일 아침 바로 바다로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후 서연은 새로 산 핸드폰에 새 유심칩을 끼웠다. 낡은 핸드폰은 공항 쓰레기통에 버렸다. 새 핸드폰의 연락처는 단 하나였다. 그녀의 변호사, 최 변호사. 최 변호사님,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문제 생기면 바로 전화 주시고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갔다. 부산의 밤은 따뜻하고 습했다. 바닷바람이 기분 좋게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유를 만끽했다. 5장, 추격과 새로운 삶. 한편 서울은 난리가 났다. 민주는 밤 8시에 집에 돌아왔다. 이지은의 딸이 고열로 입원해 3일간 병간호를 했다. 피곤했지만 두 가정을 모두 잘 돌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편했다. 문을 열자 집은 어두웠다. 서연아, 애들아, 그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을 켜자 거실은 지나치게 깨끗했고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연의 필체였다. 민준 씨, 아이들은 제가 데려갑니다. 우리 찾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다.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민주는 불안해졌다. 서연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다. 장인, 장모에게 전화했지만 모른다고 했다. 서연의 친구들에게도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침실로 달려가 옷장을 열었다. 서연이 자주 입던 옷들이 사라졌다. 쌍둥이의 여행 가방도 2개가 보이지 않았다. 서재로 가니 서연의 중요 서류들이 없었다. 결혼 증명서는 그대로였지만 서연의 여권이 사라졌다. 민주는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서연이 알아버렸다. 언제부터 알았을까?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 최 여사였다. 민준아, 서연이랑 애들 너랑 같이 있니? 전화기가 꺼져 있네. 쪽지 하나 남기고 애들 데리고 나갔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뭐라고? 최 여사가 소리쳤다. 어딜 갔는데? 왜 안 막았어? 제가 어떻게 막아요? 나갈 줄도 몰랐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그 일 알아버린 거야? 최 여사가 속삭이듯 물었다. 민주는 침묵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의자에 기댔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균형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순종적이었고 지은은 이해심이 많았다. 양쪽 모두 아무 문제 없었다. 그는 지은의 아이가 좀 더 크면 서연에게 서서히 상황을 받아들이게 할 기회를 찾을 생각까지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는 목소리였다. 민준 씨, 의사가 입원해야 한대요. 나 혼자 너무 무서워요. 갈게, 민준이 말했다. 당신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아. 민준은 관자놀이를 눌렀다.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그는 텅 빈 집을 바라보았다. 7년 동안 이 공간은 항상 따뜻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연의 그림자가 있었다. 이제 그 혼자 남았다. 그는 자신을 보던 서연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그건 차분함이 아니었다. 절망 끝에 포기였다. 민주는 차키를 들고 뛰쳐나갔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서연을 더 찾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서, 서연은 어디로 갔을까? 친정, 친구들, 아니면 지은의 존재를 알고 그녀를 찾아갔을까? 그 생각이 들자 민주는 갑자기 핸들을 꺾어 강남으로 향했다. 이지은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민준은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연이, 여기 왔었어요? 누구요? 당신 아내요? 아니요. 지은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여길 왜 와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서연은 지은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럼 어디로 간 걸까? 아이들을 데리고 모든 연락을 끊고 이것은 완전한 이별의 신호였다. 무슨 일인데요? 지은이 그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가 애들 데리고 집을 나갔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민주는 주저앉았다. 이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그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내가 갑자기 사라질 줄은 몰랐다. 그녀가 알던 그 아내는 약하고 순종적이며 반항하지 않을 여자였다. 알아버린 건가요? 지은이 속삭였다. 이제 우리 어떡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경찰에 신고할까? 서연은 아이들의 엄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것은 범죄가 아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서연이 숨기로 작정했다면 찾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 김 선생이었다. 빨리 집으로 와라. 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민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최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버지는 곁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한 짓을 봐라. 아버지가 그를 쏘아보았다. 내가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이제 서연이는 애들까지 데리고 떠났어. 아버지,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서연이를 찾아야 해요. 찾아? 어디서? 서연이는 겉보기엔 유순해도 속은 단단한 애야.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면 아무도 못 찾아. 최 여사가 깨어나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내 손주들 꼭 찾아와야 해. 걔들은 우리 김씨 핏줄이야. 알아요, 어머니.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서연의 인간관계는 단순했다. 부모님, 몇몇 친구, 직장 동료. 민준은 한 명씩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서연이 아이들과 여행을 간다고만 했지 어디로 언제 돌아올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서방, 우리 서연이 힘들게 한 건가? 장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아니긴? 왜 말도 없이 애들을 데리고 갑자기 떠나? 장모가 수화기를 빼앗아 소리쳤다. 김서방, 내가 말하는데 우리 서연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자네 가만 안 둬.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서연의 부모님도 친구들도 직장 동료도 모두 몰랐다. 모든 단서가 끊겼다. 밤늦게 민주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난 7년이 떠올랐다. 서연은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다. 가정을 돌보고 그의 커리어를 지지했으며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나? 거짓말, 배신, 그리고 또 다른 가정. 이제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가 받아야 할 벌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기도 했다. 잃을 수 없었다. 하준과 하민, 그가 키운 쌍둥이, 그의 자랑. 민주는 핸드폰을 들어 탐정 일을 하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사람 좀 찾아줘. 급해. 누군데? 내 아내. 오늘 오후에 애들 둘 데리고 나갔어. 수화기 너머의 친구는 잠시 침묵했다. 민준아, 아내가 사라진 지 24시간도 안 됐어. 아직 실종 신고도 안 돼. 그래서 너한테 전화한 거잖아. 돈은 문제 없어. 최대한 빨리 찾아줘. 알았어. 인적사항 보내. 전화를 끊고 민주는 서연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핸드폰번호, 차량번호. 이제야 그는 자신이 서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친구가 누군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슬플 때 뭘 하는지 전혀 몰랐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 그녀를 진정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새벽 3시 탐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네, 아내 신용카드가 오늘 오후 공항에서 사용됐어. 부산행 티켓 3장 구매. 부산? 민준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갔다. 정확한 항공편 알 수 있어? 확인 중. 시간 좀 걸려. 민준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가장 빠른 부산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새벽 6시 비행기였다. 짐을 싸면서 그는 이지은에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녀의 아이는 아직 병원에 있었다. 결국 그는 문자를 보냈다. 며칠 출장 가게 됐어.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지은은 답이 없었다. 새벽 5시 민주는 공항에 도착했다. 탑승 직전 탐정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확인해보니 내 아내가 산 티켓은 제주도행이었어.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섬. 왜 거기로? 확실해? 응, 예약 내역 스크린샷 보낼게. 민주는 스크린샷을 쳐다보았다. 서연의 여권 번호와 목적지는 분명히 제주도였다. 그는 급히 항공편을 변경했지만 가장 빠른 제주도행 비행기는 오후에나 있었다. 출발 라운지에 앉아 민주는 서연의 부모님께 전화했다. 서연이 제주도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 거긴 왜? 장모가 물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혹시 서연이에게서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아이들은 아빠 없이 클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나?
장인이 차갑게 말했다. 자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가?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핸드폰을 든 채 심장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 그를 무척 좋아했던 장인, 장모였다. 이제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다. 서연이 그들에게 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후 2시, 비행기가 이륙해 4시에 제주에 도착했다. 내리자마자 민주는 핸드폰을 켰다. 탐정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내 아내 제주도 호텔에 체크인했어. 주소 보낼게. 민주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직행했다. 가는 내내 그는 서연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상상했다. 사과하고 설명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녀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잃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호텔에 도착해 민주는 프런트 데스크로 갔다. 박서연 씨를 찾습니다. 쌍둥이 남자아이 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체크인했을 텐데요. 직원이 확인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런 이름의 투숙객은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방금 체크인했다고요. 정말 없습니다, 손님. 민주는 탐정이 보낸 호텔 주소를 보여주었다. 이 호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세요. 직원은 다시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런 이름의 투숙객은 저희 호텔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썼을 수도 있나요? 민주는 멍해졌다. 서연이 다른 이름을 쓴다고? 어디서 다른 신분증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확인해보니 네 아내가 그 호텔을 예약한 건 맞는데 체크인은 안 했어. 네 신용카드로 예약만 한 거야. 미끼였을 가능성이 커. 무슨 소리야? 널 제주도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내 카드로 호텔을 예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는 거지. 민주는 분노에 차 핸드폰을 던져버릴 뻔했다. 서연이 그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일부러 단서를 남겨 제주도로 쫓아오게 만들고 정작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는데? 추적 중이야. 핸드폰은 꺼져 있고 신용카드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추적이 어려워. 민주는 호텔 로비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력감이 밀려왔다. 서연은 계획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다. 모든 단계가 계산되어 있었고 그는 바보처럼 그녀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졌다. 민주는 목적 없이 제주 시내를 걸었다. 어디서 찾아야 할지, 서연과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밥은 먹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싶어 할까? 문득 민주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서연이 해외로 나간 것은 아닐까? 그녀는 여권이 있고 아이들의 여권도 작년에 미래 여행을 위해 만들어 두었다. 만약 해외로 갔다면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는 즉시 탐정에게 전화했다. 출입국 기록 확인해줘. 서연이랑 애들 출국 기록 있는지. 허가가 필요해. 시도해볼게. 기다림은 길었다. 민주는 호텔을 잡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서연의 행동을 되짚으며 어떤 신호라도 찾으려고 애썼다. 언제부터 의심했을까? 언제부터 계획했을까? 왜 자신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다음날 아침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확인했어. 출국 기록 없어. 내 아내랑 애들 아직 국내에 있어.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국내에 있다. 찾을 희망이 있다. 하지만 탐정은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내 아내가 은행에 개인 금고를 개설한 걸 알아냈어. 주소가 부산이야. 부산. 한 달 전 서연은 이미 부산에 다녀왔다. 개인 금고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건 몰라. 본인이나 위임장 없이는 열 수 없어. 민주는 즉시 부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탐정의 말대로 서연의 위임 없이는 금고를 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서였다. 한 달 전 서연은 부산에 와서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녀가 오래전부터 떠날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부산에 머물 곳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는 부산에서 수색을 시작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며 박서연이라는 여자가 집을 구했는지 물었다. 학교를 찾아다니며 쌍둥이 남자아이가 전학 왔는지 물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사흘째 민준이 거의 포기했을 때 탐정이 또 다른 단서를 제공했다. 내 아내 사촌이 부산에 살아. 박수진이라고. 둘이 꽤 가깝다던데 거기로 갔을 가능성이 있어. 민주는 서연에게 부산에 사는 사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거의 교류가 없었다. 결혼식 때 보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다. 주소 보내. 민주는 주소를 따라 낡은 아파트 단지로 갔다. 그는 수진의 집 문을 두드렸다. 중년의 여자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박수진 씨 계신가요? 저 서연이 남편입니다. 여자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서연이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사촌이시잖아요. 어떻게 모르세요? 민준이 절박하게 말했다. 수진 씨, 서연이가 여기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아요. 제발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 아이들이 함께 있다고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수진이 문을 닫으려 했다. 민준이 문을 막았다. 수진 씨, 제발요. 아이들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아빠입니다. 보고 싶어 죽겠어요. 보고 싶다고요? 수진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보고 싶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요? 다른 여자 품에 있었겠죠. 민준 씨, 서연이한테 다 들었어요. 다른 가정도, 아이도 있다면서요. 이제 와서 당신 아이들이 생각나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서연이 수진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이다.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서연이는 여기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안다고 해도 당신한테는 절대 말 안 해줄 겁니다. 문이 닫혔다. 민준은 문 밖에 서 있었다.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다. 서연은 사촌에게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고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았다. 민준은 부산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 매일 수진의 아파트 밖에서 기다렸다. 서연이나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아파트는 조용했다.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다. 닷새째, 민준은 떠나야 했다.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있었다. 이지은의 아이도 퇴원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서연의 그림자도 없었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한때 따뜻했던 집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후회했다. 그는 틀렸다. 아주 크게 틀렸다. 두 가정을 가질 수 있다고, 두 여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 가정도 남지 않았다. 이지은의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그의 쌍둥이가 있는 어딘가로 날아가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서연의 옛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서연아, 미안해. 어디야? 제발 애들만이라도 보게 해줘. 부탁이야. 메시지 전송에 실패했습니다. 그 번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민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6장, 새로운 왕국. 부산의 봄은 일찍 찾아왔다. 2월 말인데도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서연이 임대한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놀이터, 수영장, 도서관이 있었다. 쌍둥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다. 서연의 도움으로 근처에 좋은 사립학교에 입학했다. 엄마, 왜 우리 부산에서 학교 다녀요? 하준이 물었다. 엄마가 여기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거든. 서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여기 좋아? 네, 새 학교는 크고 선생님들도 친절해요. 하민이 말했다. 근데 아빠가 조금 보고 싶어요. 서연의 심장이 아려왔다.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 것은 당연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거짓으로 가득 찬 환경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아빠는 일이 바쁘셔. 시간 나면 너희 보러 오실 거야.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아이들을 안정시킨 후 서연은 법적인 절차를 시작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혼 서류를 가지고 김민준 씨가 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아이들의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의 유책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박서연 씨의 경제적 능력도 두 아이를 양육하기에 충분합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다. 이것은 재산 목록입니다. 법적으로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몫만 원해요. 서연이 말했다. 집은 그 사람이 가져도 좋지만 예금의 절반과 그가 그 여자에게 준 돈, 그건 명백한 부부 공동 재산의 유출이에요. 그건 되찾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수집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지은 씨 명의의 집과 차는 두 분의 공동 재산으로 구입된 것입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커뮤니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아이들은 아래층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3월 첫째 주, 첫 재판이 열렸다. 서연은 출석하지 않았고 최 변호사가 대리했다. 민준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재판은 치열했다. 민준 측 변호사는 민준의 무죄를 주장하며 쌍둥이의 양육권을 요구했다. 최 변호사는 증거들을 제출했다.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이지은과 아이의 사진, 민준과 이지은의 항공편 기록.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연이 이렇게나 많은 증거를 모았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증거들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입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적법하게 수집되었으며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김민준 씨가 또 다른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도 있습니다. 증인이요? 민준은 멍해졌다. 법정 문이 열리고 이지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당신이?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미안해요, 민준 씨. 이지은이 속삭였다. 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증언하지 않으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감옥에 갈 수 없어요. 제 아이를 지켜야 해요.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이지은은 증언했다. 민준과 4년간 함께 살았으며 딸이 하나 있고 민준이 매달 생활비와 아이의 교육비를 지원했다고. 그들은 부부처럼 살았고 이웃들은 그들을 법적 부부로 알고 있었다고. 증거는 명백했고 사실은 분명했다. 재판장은 심리를 연기하고 추후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민준이 법정을 나섰을 때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지역 언론이 그의 이중생활 이혼 소송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김민준 씨, 2개의 가정을 꾸린 것이 사실입니까? 아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 아이의 양육권을 위해 싸우실 겁니까? 민준은 기자들을 밀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처음으로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느꼈다. 집에 돌아오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니? 최 여사가 물었다. 이지은이 증언했어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졌어요. 그 배은망덕한 것, 최 여사가 욕을 했다.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틀렸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다.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 손주들을 지키느냐야. 이제 못 데려와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의 증거는 충분하고 제 잘못은 명백해요. 판사가 저에게 2 아이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한 명이라도 싸워서 데려와. 최 여사가 말했다. 쌍둥이니까 1명씩. 그게 공평하잖아. 공평? 민준은 웃고 싶었다. 그는 서연에게 공평했나? 이지은에게 공평했나? 자신의 아이들에게 공평했나?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단지 아이들을 보고 사과할 기회뿐이었다. 며칠 후 최 변호사가 서연에게 전화했다. 민준이 이혼에 동의하고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그는 단지 면접 교섭권만 요구한다고 했다. 집과 예금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단지 아이들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서연은 생각했다. 면접 교섭권은 허락하겠어요. 하지만 제 감독 하에 있어야 하고 그 여자와 그 아이는 절대 동석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다시는 우리 모자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아야 해요. 4월 첫째 주 이혼 합의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서연은 집값의 절반, 예금의 절반, 그리고 민준이 이지은의 집과 차에 쓴 돈의 일부를 받았다. 민준은 서명할 때 손을 떨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아이들,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최 변호사에게 물었다. 박서연 씨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면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월 서연은 부산에 작은 아파트를 샀다.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커뮤니티도 좋고 학교도 좋았다. 쌍둥이는 새로운 삶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축구 클럽과 미술 학원에 다니며 매일 즐겁게 지냈다. 주말마다 서연은 아이들을 해변으로 데려갔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을 뛰어다녔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햇살과 함께 부서졌다. 엄마, 제가 잡은 조개 보세요. 하준이 달려왔다. 정말 예쁘다. 서연이 조개를 받아들었다. 엄마, 우리 언제 서울 집에 가요? 하민이 물었다. 서울이 그립니?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어요. 서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여름 방학 되면 가자. 알았지? 네. 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강해져서, 빨리 적응해줘서, 그리고 여전히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남아줘서 고마웠다. 6월 마지막 주, 서연은 부산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민준과 아이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민준은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그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다. 연신 시계를 쳐다보았다. 3개월 만에 아이들을 보는 것이었다. 키는 컸을까? 살이 쪘을까? 빠졌을까? 아빠를 기억은 할까?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 민준의 눈시울이 즉시 붉어졌다. 아빠, 쌍둥이가 달려와 그에게 안겼다. 민준은 2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의 냄새, 익숙한 냄새, 집의 냄새였다. 아빠, 어디 갔었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보러 안 왔어요? 하준이 물었다. 아빠가 일이 바빴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제 아빠도 부산에 있으니까 자주 보러 올 수 있다고요. 하민이 말했다. 응, 아들들. 아빠가 자주 보러 올게. 민준은 서연을 보며 말했다. 고마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그들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민주는 아이들과 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지난 3개월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서연의 안부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차마 물을 수 없었다. 2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서연이 다가왔다. 얘들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아빠, 언제 또 와요? 하준이 물었다. 다음 달에 약속할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그래, 약속. 아이들은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하고 엄마를 따라 나섰다. 민주는 레스토랑 밖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마워. 아이들 잘 있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다. 제 아이들이니까요. 짧지만 명확했다. 그녀의 아이들. 언제나 그녀의 아이들일 것이다. 여름,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 가서 조부모님을 뵈었다. 민준도 왔다. 서연 부모님의 감시 아래 그는 하루 동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연의 부모님은 민준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방문을 허락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장인이 물었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사과는 서연이한테 하게. 장모가 말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서연이랑 아이들이 잘 사는 것뿐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고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서연의 결정을 존중하고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었다. 8월, 서연은 부산의 새로운 직장에서 정규직이 되었다. 다국적 기업의 중간 관리자, 이전보다 연봉도 높고 근무 환경도 좋았다. 그녀는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프리랜서 번역 프로젝트를 받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전공이었지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일이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삶은 바빴지만 충실했다. 일, 육아, 주말의 취미 활동, 가끔 친구들과의 만남, 서연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왔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볍고 자유로운 미소였다. 9월, 아이들은 2학년이 되었다. 서연은 학부모 상담에 참석했다. 교실에 앉아 아이들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벅차올랐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어머님, 하준이와 하민이는 정말 빨리 적응했어요.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말을 흐렸다. 가끔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서연의 심장이 아려왔다.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 서연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빠 보고 싶어?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매달 보러 온다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아직 안 왔어요. 서연은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이들이 당신을 찾아요. 이번 달엔 언제 올 건가요? 민준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주말에 가도 될까? 그래요. 주말에 민준이 왔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과학박물관과 놀이공원에 갔다. 하루 종일 즐겁게 놀았다. 저녁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그는 서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양육비. 이번 달 거야. 이제부터 매달 1일에 당신 계좌로 입금할게. 서연은 봉투를 받